친절할 때 친절할 수 있는데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상대를 충조평판, 충고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건강한 대화, 정상적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직에서는 늘 문제가 있죠. 내가 이미 말했는데 말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똑같이 생겨요? 그럼 열받죠. 그러면 리더들이 줄곧 잘하는 건 평정 능력이에요. 감정을 휩싸이지 않고 그 현상이 우리가 매뉴얼을 지지하지 않아서 같은 실수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조금 더 시스템과 매뉴얼로 갖춰야 되는지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감정을 좀 섞지 않는 평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스피치 연구소 대표 강민정 소장입니다. 현재 관계 심리 커뮤니케이션 주로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이 교양식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가장 주요로 제가 질문지 받았는데 말투에 대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지부터 혹은 그 사람이 내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 아닌 거를 언어로 알아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점 보는 듯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특정하게 만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싶은 거, 그 지혜 안에는 사실 불안이 되게 많거든요. 저 사람한테 내 내면이 들키는 것도 싫고 혹은 내 내면이 악용당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 불안을 우리는 조금 재울 수 있는 방법, 그 지혜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어떤 사람이 잘해요라고 하면 사실 추상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가 불쾌할 때 딱 들여다보면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있는 무언가가 걸려서 그게 불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론을 조금 무의식의 심리학을 알게 되면 누군가의 불쾌함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고 나는 그러면 그 요소를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해야 사람은 성장을 하는데 그 메타인지의 1번은 내 말하기, 상대 말하기, 그 다음에 인간은 명상을 하고 혼자 공부한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상호작용 안에 그 모습도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작용 안에 나를 찾아가는 작업, 그리고 그것의 무의식의 심리학을 저희 같은 파트가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말하기 굉장히 요즘에 많이 찾는 이슈잖아요. 그 리더들의 말하기에서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얘기하는 6가지가 있어요. 이따 질문항에서 다시 풀어드릴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풀어줬을 때 그 리더가 이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였구나. 그럼 어떤 리더는 저 모습이 없어서 그렇게 꼴사나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데는 외모만큼이나 말투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말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나요? 말투 뒤에는 내면의 사상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상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볼 때 따뜻하게 입이 웃고 광대가 웃고 눈이 웃고 이렇게 대하는 거랑 굉장히 얼굴의 표정을 빡 빼요. 그리고 인상을 쓰고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AI처럼 쳐다봐요. 그러면 이 인상을 갖고 혹은 냉소적으로 이렇게 째려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상 안에 누군가를 타인을 시선을 냉소적으로 째려보는 것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흘겨보는 게 당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인상을 우린 좋게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런데 말투는요? 제가 말투를 쏠 때 지금 카메라 뒤로 공기를 던지면 말투가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돼요. 근데 제가 똑같은 강민정 소장이 직선 소리로 소리를 쏘거나 바닥으로 소리를 쏘거나 아니면 특정 음을 끌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죠? 어때요? 이 그조도 강조하는 거 아니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면 말투가 여러분한테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죠. 그럼 제가 꼰대처럼 말해볼까요? 어떻게? 강의를 어떻게 꼰대처럼 해볼까요? 그러면 질질 끌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쉬운 것도 굉장히 어렵고 내가 굉장히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언어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Q&A를 모든 화법을 동일하게 할 겁니다. 보세요. 의도적 연출이 아닐 경우에 어떤 거냐? 공개음이 모든 기장이 똑같습니다. 특정 음이 길거나 하는 음이 있지 않고요. 입안이나 목소리로 이렇게 높여서 신뢰감이 없게 전달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잡을게요. 복식 호흡을 잡아서 공기를 앞으로 빼면 중저음이 형성이 되고 모든 기장이 똑같죠. 그럼 이때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요. 왜 이 소리는 잘 듣고 싶고 잘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이성이 모든 결정을 한다고 믿으시죠? 저희가 엊그제 연구실에서 강의할 때 빙하를 이렇게 그리고요. 표면 위에 이렇게 나온 봉긋한 고기가 뭘 것 같아요? 라고 질의를 했어요. 저희 회원들에게. 그랬더니 그 봉긋한 부분이 이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그게 5%가 무의식이고 나머지 이따만큼 95%가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들이고요. 실제로 이 빙산같이 밑에 있는 이 95%가 무의식적 결정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중저음을 갖고 소리를 내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음정을 긴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불안하게 이렇게 목으로 떠서 얘기하지 않고 쑥쑥 호흡을 뱉어서 얘기하는 게 신뢰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많이 느껴요. 그래서 UCL의 메라비안이라는 심리학자가 우리는 음성의 힘을 38%로 호감과 신뢰를 느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5%도 죄송한데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내용은 7%예요. 제가 이게 똑같은 강연자가 비슷한 강연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음성과 외적인 태도가 이타적인 사람들 것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연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바시에 나오는 교수님들이 스펙 위주로 절대 뜨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거든요. 이타적 태도가 많으신 분이 학교가 조금 더 낮아도 훨씬 잘 대중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인상이라는 건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태도가 내가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첫 번째는요, 뭘까요? 말투가 많이 지배합니다. 70%가. 그 다음에 비언어가 30% 지배해요. 여기 질문에 그랬어요. 말투가 얼마나 영향력 있나요? 라고 하면요. 말투를 하찮게 쓰잖아요. 그러면 제 주변에 제가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를 시켰는데 선생님 라떼 하나 주세요.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들려서 가져가실까요? 드시고 가실까요? 다시 물어보는데 가져간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피드백이 좋을까요? 내가 받는 피드백 안 좋을 거예요. 왜요? 제가 먼저 도끼질했죠. 근데 그 사람이 가져가신다고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열받아요. 거기서. 왜 이렇게 불친절해? 서비스 정신이 있어? 없어? 근데 나는 지금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없고 그래 놓고는 타인이 나한테 굉장히 뾰족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극대노한다는. 그럼 어때요? 내가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데 효능감은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도 느껴야 되고 타인에게서도 와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효능감도 높고 타인에게서도 와야 되는데 이런 말투는 타인에게서 인정을 계속 못 받죠. 그럼 어때요? 정서적으로 효능감을 잃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오래되면요 점꼰 되는 거예요. 젊은 꼰대 되기도 하고 늙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하시죠. 인간이 행복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유능감. 작던 크던 어떤 일에 내가 성실히 했을 때 내 자리가 있다라는 유능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도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데 여행을 못 가고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자유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세 번째는 관계력이에요. 관계력이 내가 나에 대해서 믿는 효능감, 타인에게 오는 효능감이 약해진다면 관계력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유학 갔을 때 얘기를 꼭 합니다. 거기서 S전자 손녀가 뉴욕대 다니면서 자살을 했단 말이죠. 엄청 큰 이슈였어요. 그 사람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탄탄한 관계력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왜? 나머지가 너무 월등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력은 생각보다 인간이 지지하고 행복해야 되는 가장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 말뽐새가 타인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내쳐요. 그러면 나에 대한 호능감 당연히 낮아지고요. 내 말투가 나에 대한 행복들을 잠식시킬 겁니다. 그래서 말투에서 씹혀먹는 상황이 생기니 내 말투나 상대한테 대하는 태도에 문화를 넣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먹이사슬 같은 영향을 모르면 그냥 그때그때 배설물처럼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영향력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말투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우선은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약장사들이 어떻게 하나요? 효과 하나도 없어. 할머니가 5만 거를 25만 원에 사왔어. 근데 할머니는 플라시보 효과로 그거 먹으면 연골이 안 아프대, 무릎이. 그거를 구태여 팩트 체크업 한다고. 할머니 이거 잘못 사서 아무 효과 없어. 말해요, 안 해요? 지혜가 없으면 말할 거고요. 지혜가 있으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건 거예요. 약효과가 없는데 어떤 거를 주나요? 이거를 사기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으로 사기를 치라는 건 아니고 뭐가 있냐면 확신해 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신뢰하고 싶을 때 저를 믿고 연구실에 와요.
그래서 조직 강연 말고 일반 회원들이 왔을 때 제가 이게 변할까? 네, 변할 수 있어요. 열의 여덟이 변합니다. 이 확신을 얻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확신에 있는 말투, 명료한 시선 처리 당연히 괜찮아야겠죠? 근데 복식을 하는데 치아를 이렇게 물고 소리를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시선을 우왕좌왕 이렇게 둬요. 그러면서 아, 이게 변할 수 있고요. 변할 수 있어요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소리는 앞으로 뻗어야 되고 시선은 명료해야 되고 그 사람이 스피치의 리더십을 갖고 가야 우리는 팔로우 됩니다. 그거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약장사 얘기했죠. 할머니 그냥 먹어봐, 잡숴봐. 분명히 효과 있어. 안 아파. 그냥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내공이 없이 뭔가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리더십에 있고 내가 충분히 그 분야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당당함을 갖춰야 상대의 호감과 신뢰도를 끌어올 수 있어요. 쭈삣쭈삣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똑같은 공통된 심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리더십의 대화법이 있어요. 말투 이전의 대화법은 제가 늘 조직 강연에서 늘 하는 거예요. 6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리더들은 사회적 평정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1번. 평정 능력 뭘까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맞아요. 배가 부를 때는 나눠 먹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배가 고플 때는 아, 이거 안 주고 싶은데 이렇게 돼요. 내가 감정이 없으면 남들에게 친절하기도 어려운 거랑 똑같아요. 근데 평정 능력이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인격은 배고플 때 좀 나눠 먹고 내가 힘들 때 이웃을 조금 더 챙기면서 같이 걷는 힘인데 그게 인격이고 인품인데 말할 때도 똑같아요. 친절할 때 친절할 수 있는데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상대를 충조평판, 충고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건강한 대화, 정상적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대화라는 것도 하물며 건강하기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조직에서는 늘 문제가 있죠. 내가 이미 말했는데 말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똑같이 생겨요? 그럼 열받죠. 그러면 리더들이 줄곧 잘하는 건 평정 능력이에요. 감정을 휩싸이지 않고 그 현상이 우리가 매뉴얼을 지지하지 않아서 같은 실수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조금 더 시스템과 매뉴얼로 갖춰야 되는지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감정을 좀 섞지 않는 평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막 뇌를 굴릴 거예요. 내 대표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열나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 리더십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게 부끄러운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계몽적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 평정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적 승인 능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PT를 우리가 김 실장님을 막 지원을 해줘. 김 실장 이번 PT 해봐. 이번 준비해봐.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금 있다가 야, 근데 이 실장이 진짜 PT는 끝내주지. 뭐예요 지금? 앞에서 높인 게 아니죠. 너 아무리 해봤자 이 실장 미친데 그래도 너 잘해야 될걸? 가스라이팅 같은 말이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 리더가 뭐가 없어요? 승인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이 실장과 김 실장이라고 했을 때 서로의 간차, 이 분야로 옮겨서 역량을 발휘한 연차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올라가는 자리에서 그 나이대를 비교하고 그 연차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또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승인 능력은 상대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고려한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이때도 실수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저는 외국에서 한 8년 살았어요. 되게 대화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개인적 만남을 굉장히 많이 갖진 않아요. 에너지가 나가는 편이어서 상대를 다 케어하는 편이에요. 성향상.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 카페를 갔는데 단골이에요. 집 앞에서 책을 많이 보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옆에 강아지를 누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강아지 옷을 직접 만든대요. 용품들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업했어요. 혼자서 하고 있어요. 이래갖고 제가 번뜩 그 인플루언서 친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애견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애견 보호 활동도 하고 이래서 그 친구가 봉사할 때 이 친구의 옷을 입히면 어떨까? 이 상생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번호만 좀 주고 가실래요? 이랬죠. 그분이 되게 탑 오브 탑 중에 하나세요. 유튜브로서. 근데 저희 기관에 오래 다니셨고 아실 분도 거의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처를 받았어요. 저는 박사 졸업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렇게 뭐가 조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봐 전화 드리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강아지 예뻐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저가 한 3년째 다니던 그 주인께서 막 오셨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자 주인이 딱 오시더니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왜 남의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번호 왜 따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따셨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지까지 들어보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아쉽게 그냥 인문학자니까 유학 갔다 오고 제 역량을 잘하는 사람이지 어디 가서 뭐 너블너블하고 다닐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이 지리가 여러분 왜 그렇게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지리하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죠. 자기 업장을 관리한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면 지리를 어떤 감정으로 지금 했던 걸까요? 비난의 감정. 내 업장에서 왜 남의 거를 물어봐? 너 뭐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지리가 왜 번호를 따셨을까요?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번호를 왜 따셨을까요? 이러면 조심성이 있죠. 근데 이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왜 남의 번호 따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난하고 있는 거죠. 따면 안 돼가 머리에 있고 이 센텐스에는 어떤 감정이 실어갔어요? 비난이란 감정이 들어간 지리는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 이제 나오고 책을 출간하고 이런 거를 보셨나 봐요. 유튜브가 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인을 한번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사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이 놓친 건 사회적 승인 능력이에요. 사람마다 히스토리가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고 함부로 뭔가를 비난하려 드는 것들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조인할 때 특히 이럴 때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 출강을 하면서 제 연구소를 하는데 뭐 작던 크던 강의를 모두 나갈 수는 없죠. 물리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 기업에서 강의를 부르는 게 너무 하사하는 것처럼 저한테 의뢰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불구하고 하사하듯 전달하는 그분은 제 히스토리를 살펴보지 않은 거죠. 이 친구가 유학도 갔다 오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 돈 안 되는 교육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다 라면 돈 되는 대로 뛰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자를 하는 건데 그런 히스토리를 상황하는 맥락 파악을 못하면 승인하고 돌보는 것들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굉장히 실수하게 돼요. 섣부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 이면의 히스토리를 조금 봐야 된다. 이 사람이 명예적 가치를 좀 가지나 금전적 가치를 가지나 금전적 가치를 가지나 좀 살펴봐야 돼요. 그걸 모르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섣불러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승인 능력 너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경험 능력이라고 있어요. 경험 능력은 우리가 관계에 대한 욕구가 달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 기회가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다가 이 분야를 왔지? 어떻게 PD라고 있지? 저는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미술학도를 하다 바꾼 거라서. 그래서 그런 호기심과 관계 욕구가 높은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중에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욕구는 다른 거잖아요. 관계 욕구가. 근데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커뮤니케이션은 협동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4가지가 있어요. 양을 지키고 질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예절을 지키래요. 굉장히 진부하죠. 근데 이게 현상에 그대로 나와요. 누군가한테 성심성의껏 질의했는데 편한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뭐가 안 지켜졌어요? 양과 질이 안 지켜지니까 상대가 얹잖아요. 그러면 관계와 예절은요? 우리가 초년생일 때 이제 결혼한 지점이 되거나 이러면 양가의 인사를 가죠. 인사를 갈 때 어른들이 어른다운 질문을 안 할 때가 되게 많죠. 저도 그걸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아가 차는 신차니 중고차니 신차면 몇 개월 됐니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나랑 가족이 되고 관계가 되고 남편이 될 사람의 관계 거기를 고려했다면 나와의 관계까지 고려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본적인 걸 안 지키면 우리가 거기서도 굉장히 이탈이 많이 돼요. 관계 욕구 물론 다르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는 거 그럼 보세요. 관계 욕구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건 옳고 그름은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화를 할 때는 협동의 원리로 양을 지키래. 난 관계 욕구가 없는데 양을 지키래. 동전의 양면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회 안에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내가 어떤 직무를 해야 될 때 명료성, 정보를 명확히 전달을 하고 어느 정도 친목의 관계가 있어야 편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자꾸 사담을 시켜주는 게 제가 편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성이 짙을 때 좋은 무대가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동전의 양면 같은 거를 무조건 한쪽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공적 관계일 때는 내가 말을 안 하고 싶은 성격이어도 사회적 행동 요령에 의해서 적당히 말을 맞춰줘야 돼요. 양과 질을. 근데 사적인 때는 개인적 성향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해주는 사람끼리 만나면 된다는 거죠. 강요할 순 없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론들이 나올 때, 와, 양면 같은 일이다. 그리고 그 이론을 붙였더니 현장에서 안 먹혀. 그럼 걔는 또 다른 이론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인간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끄달리는 현상 많이 줄어요.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회적 경험 능력은 이렇게 관계 욕구가 있고 이 관계 욕구에 내가 타인을 만났을 때 유쾌했다, 보람됐다, 의미 있었다 이런 경험이 많아야 욕구가 계속 증진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꾸 효능감이 떨어져. 제가 날 싫어하는 거가 눈치가 채져. 그리고 내가 딱 말했더니 빈정상해 있어. 그러면 사람은 관계욕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험 능력이 좋을수록 좋다. 개방적인 태도가 조금 더 좋다,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절한 노출 능력이 있어요. 이건 양과도 관련이 있죠. 누군가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누구는 허밍만 해요. 이제 곰이 구르는 것 같아. 제주를 부르는 것 같아. 우리는 사회적으로 안전한다라는 거는 예측 가능해야 돼요. 저희가 영화 보러 갔을 때 딱 끝났는데 뭐야 끝난 거야? 뭐 이럴 때 있죠. 이게 뭐예요? 스토리라인이 예측 가능하지 않게 끝난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사람은 불편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예측하듯 커뮤니케이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예측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노출을 너무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을 만큼은 노출을 하셔라.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하셔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공적 관계에서는 이 5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명료성 능력.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자한테 전달하는 거. 이게 명료성 능력이고요. 여기에 뭐 위트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죠.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6가지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표현력, 표현의 기술이 좋은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할 거 딱 하나 있어요. 성공을 외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분이 리더십 스피치를 굉장히 잘해요. 공공 스피치를. 근데 내려오면 굉장히 리더십 있게 했던 게 사적인 관계에서는 강압과 통제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분별하셔야 돼요. 리더면 무조건 따라해가 아니고 저분은 공적 스피치가 강하신 거구나. 사적인 친밀감이나 공감은 좀 어렵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공적인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은 보통은 문제 해결을 좀 빠르게 하고 팩트 체크가 명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적인 관계 해보셔서 알잖아요. 팩트로 얘기하면 어때요? 남자친구가 때리고 싶죠? 그죠? 남편이 자기야 근데 과장님이 오늘 짜증을 내는 거야. 당신이 먼저 짜증을 냈겠지. 이러면 싸우고 싶어요. 사적인 태도는 왜 화를 냈을까? 사람들 앞에 무안했겠다. 우리는 공감받기를 원하거든요. 해결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관점을 사적으로 볼 때는 그분이 스피치를 과연 사회성을 잘하는 걸까? 한 번은 고민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조각 내서 조금 보셔야 돼요. 공적 언어, 사적 언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거랑 맞물려 보시면 보이는 시야가 훨씬 더 안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50이 다 돼가면서 느낀 게 제가 저한테 한계를 한번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거든요. 돈을 버는 행위가 부끄러운 행위, 약간 선비 같은 마인드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좋아하고 인문학을 하면서 나는 원래 책을 좋아해.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지가 무의식에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해요. 난 재주가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인생의 한계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는 돈 버는 거에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념적으로 가치관적인 거, 원래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치, 뭐 배려의 지수, 공감 지수 이거 다 부모한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낳은 만큼만 가져온 거. 그래서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정신학적으로. 욕망이라는 게 내 거, 감정이라는 거 내 건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사고가 있었구나를 한 47 정도에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빠가 준 거, 그런 공무원의 세계, 이게 너무 내게 기립되어 있었고 정제되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일단 사업가 마인드를 굉장히 기르려고 하지 않았구나. 두려움 안에서. 그럼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한계 짓는 언어나 사고를 한다면 1번, 경험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사라져요. 그죠? 경험이 확장되지 않고 이 경험이 내 불안에서 오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다면 감정에 대한 과잉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잉적으로 타인에 대한 수용이 일어나요. 이런 거 뭐냐면 제프리 영이 얘기하는 인간의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어 기제가 모두가 누구 있고 누가 없지 않아요. 그 16가지 정도의 각자가 2개 있는 사람이 있고요. 4개 있는 사람이 있고 5개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나 같은 게 당연하지. 저 사람 어떻게 만나 나 같은 게. 이런 스스로의 한계를 짓는 말을 한다고 시거나, 그렇지.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스쳤어요. 20대, 30대 때. 그래. 내가 운이 좋을 리가 없지. 어쩐지 좋더라. 이거 스스로 한계예요. 그러면 그 한계의 언어나 사고가 왜 올라왔을까요? 우리가 제프리 앵이 얘기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미국을 가서 8살까지 미국 백인 학교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는 분은 영상 속에서 아시는데 화장실을 선생님이 안 보내요. 그러면 오줌을 싸요? 엄마한테 또 불려가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한국에 왔더니 또 언어 전응아쯤으로 알아요. 선생님들이 상담하기 전까지. 그래서 얘가 반응을 안 해요. 친구랑. 못 알아듣으니까 반응 못 하죠. 말을 못 하죠.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못 하겠죠.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국어책 읽으면서 휴밀리에이트, 모욕을 좀 줬단 말이죠. 생생히 기억해요. 그럼 저는 어른들은 아이를 보호하지 않아 라는 인간 불신, 약간의 정서적 학대가 몸에 있었을 거예요. 20대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걸 극복한 게 30살 넘어서 제가 언론학을 하면서 심리나 정서책, 철학책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이제 변화되고 찾아간 거고, 실제로는 제가 불신이나 학대, 제프리 앵이 얘기하는 그거를 많이 가지게 되면 저는 어떤 한계를 느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봐, 내가 친구가 이렇게 내 옆에 붙어 있을 리가 없어. 그 멋진 남자친구가 내 옆에 있을 리가 없거든. 난 버림에 대한, 버려질 것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거나, 혹은 이 사람이 누군가가 불신되고 학대되거나, 취약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취약성이 약간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과하게 믿는 분들 있죠. 야, 지진이 난대. 모든 거 다 준비해. 그리고 뭘 봤어요. 야, 영공에 뭐를 뿌린대. 의도적이래. 야, 너 눈 따갑지? 그거 다 우리 병 걸리게 하려고 뿌린대. 이런 거 있죠. 그게 취약성이라는 방어 기제예요. 내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천재지변이나 사건, 사고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팩트적이지 않을 때. 선거가 있어요. 최근의 이슈. 야, 선거가 뒤로 조사해서 뒤로 했대. 그럼 그게 뭐예요? 약간 정신병이라도 일으킬 수 있고요. 약간 예민한 얘기지만 윤석열 때가 아마 그런 평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 세계 있어요 라고 할 때 어떤 과도한 불안을 끌고 올 때 정상적으로 보지 못해 취약성이라는 게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거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우리는 16가지 중에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은 왜 오따꾸적으로 저런 성향이 있나 보면 인간에 대한 통제하지 못하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현상을 안 할까요? 이런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들을 안 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버려짐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러겠죠. 거봐, 나는 당연히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투 외에도 중요한 성공한 사람의 언어 습관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지혜로운 언어, 질감이 좋은, 텍스처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덕분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덕분에 내 공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수장으로서 놓쳤네요. 실장이 놓친 거 알아. 그렇지만 실장을 커버하고 제가 수장으로서 그 부분을 놓쳤네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실장님도 좋은 인격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니요 대표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라고 할 때 대표가 아니야, 그거 자체를 내가 한 번 더 확인했어야지. 이게 굉장히 좋은 관계거든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 너무 놀라워요. 정말 덕담을 하고 싶어요. 내 아들이 부족해서. 아니요 아버님, 아들 정말 훌륭해요 말하고 싶은데 내 아들이 뭐가 어때서? 네가 부족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빗물에 튀기는 흙탕물을 평생 가지고 갑니까? 안 가져가요. 그냥 빨아버리고 지워버리면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덕담을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하지 않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그런 6가지 말고도 질감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상대의 덕이나 우리가 협력하는 팀에 대한 팀워크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왔어요. 연설문을 저희가 지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연설문을 지도할 때 보통은 저희는 이렇게 정책을 써야 합니다라고 하면 정책만 얘기하면 남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에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회적 승인 능력, 이 사람의 지위와 전공성을 고려하여 이걸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저를 승인할 때는 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변화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맞추면 될까요? 같이 맞춰가는 태도가 보이는 거죠. 협력이라는 태도가 리더들은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협력이 도움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좀 튼튼해야 도움도 구해요. 근데 같은 팀처럼 얘기하면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해되시죠?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할 때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석사를 전공을 옮기려고 미국을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뉴욕 공항에서 검색대에 걸렸어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바로 막 조치당해요. 그리고 옆에는 막 약물이 걸려서 막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겁스럽겠어요, 석사 나이에. 그래서 27에 완전히 쫄았단 말이죠, 거기에. 이모님도 이민 생활 중인데 전화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왜 걸렸냐면, 석박은 보통 5년 정도로 받는데, 제가 휴학계를 냈는데, 한국의 휴학계는 내가 아직도 학생의 신분이에요. 근데 미국은 다 이렇게 빼요. 재적 처리를 하고 다시 입학하는 개념인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학생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휴학계는 있는데. 그래서 야, 여기 학교에 전화를 해봐. 나 휴학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지금 다시 입학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27의 여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요번에 여기서 잘못 걸리면 저는 미국 학교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실수가 일어나면 어때요? 피해가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뭐요?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나의 실수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뻔뻔하게 실수를 인정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갖고 빠르게 인정했어요. 너무 미안하다. 이거 나의 실수였던 것 같다. 내가 의도는 하진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미팅을 신청하거나 이래야 되는지를 몰랐다. That's my fault라고 했어요. 내 실수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근데 내가 너희가 이 학교가 얼마나 학비가 비싼지 알지? 내가 의도가 없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도움을 구할게. 가장 좋은 이거를 풀어갈 베스트 웨이가 뭘까? 라고 물어봐요.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기다려. 딱 이렇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검색대에서 기다려. 근데 내가 지금 내 슈퍼바이저랑 얘기하고 올 건데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군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갔어. 근데 내가 너무 퓨어한 학생처럼 이렇게 계속 앉아있어서 저기서 나를 두 분이 막 노려보길래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분이 다시 왔어요. 야, 벌금형으로 500불로 했어. 다행인 거예요. 왜? 영구로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0불로 할 테니까 너 무조건 그냥 지나가. 그래야 기록에 안 남아. 이래갖고 500불을 냈어요. 엄청 크죠,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제가 너무 고맙다 얘기하면서 위트. 혹시 학생 디스카운트는 없어? 이런 거 물어보고 검색대에서 야, 없어. 그러면서 나왔어요. 위기 모면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마 도와주고 싶었던 건 실수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팀워크에 어떤 어나운스를 했을 때 도와주려 한다는 거죠. 성공하는 언어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아니고 협력을 구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고 인간의 심리는 도움에 대해서 우리는 선뜻 하고 싶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세적소 굉장히 좋은 격식의 말투로 전달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경험은 없어요. 경험이 더불어서 뭔가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